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테리는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미스테리였던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무려 34년 만에 드디어 해결됐다고 합니다. 오,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탄, 총기 다 나왔는데 범인만 못 잡았던. 맞아요. 정적입니까, 정적? 정적. 아주 좋은 추리입니다. 상대편. 지난해 6월 스웨덴 검찰은 1986년에 발생한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수사 초반 유력한 용의자였던 스티그 앵스트렘을 지목. 앵스트렘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런데 약 34년 뒤 그가 진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서야 무슨 결정적인 증거라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4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스테리한 의문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 스웨덴 검찰은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단순히 앵스트렘이 사격에 능한 군인 출신에 평소 팔메 총리의 정치 성향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앵스트렘은 이미 20년 전인 200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 이를 두고 각종 언론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좀 찜찜한데? 혹시 정치적인 압박이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죽은 사람을 그냥 진범이다. 이거는 약간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34년 전에 증거 불충분하면 새로운 게 없으면 아직 불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헐.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둔 뒤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이것도?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용이다.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헐.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온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불을 있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 씨는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샀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어머.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 사건인가요? 근데 살인 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일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한 없애려고? 네.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 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던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던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보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다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으,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이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하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봐.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서재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1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의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또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즈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즈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즈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에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즈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즈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 누가 저리 화력이죠.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징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검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근데- 저 되게 막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야,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씌었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가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도쿠가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예요? 원한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도쿠가와 가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51년에도 무라마사 검을 가진 또 다른 사무라이가 사망. 이에 이 검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저주의 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데요. 야,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가지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명검이니까. 저 시대의 무사들은 명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라마사 검의 탄생 과정부터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뜨거운 온도에서 담금질 끝에 탄생하는 명검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이 무라마사 검은 유난히 낮은 온도에서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귀기가 설인 것은 아닐까요? 오. 근데 사실 뭐 워낙에 검도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설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악명을 떨친 게 아닐까요? 괜히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악명 높은 전설의 검 무라마사. 과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이 요도는 이제 박물관에 봉인돼 있는데요.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주받은 모모떼 습격.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와,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사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수안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이거 여기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에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가 좀 노여워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두고 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난 맞다고 봅니다. 난 맹신이야.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 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 수 있죠.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2손 2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